자, 오늘은 이벤트 계획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왜 6W2H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획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예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할 수 있을까도 한번 선생님이 그 샘플로 하나 넣어놨죠. 선생님의 가상에 판단을 하나 치고 샘플도 하나 넣었는데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계획을 지난 시간에 철학, 비전, 목표, 목적, 세부 전략 등등 얘기들을 쭉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첫 번째 할 내용 첫 번째인 기본 계획에 담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서는 목적 설정, 그 다음이 그래서 무엇,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준비 단계까지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 목적 설정. 이 목적 설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 이벤트 개최의 이유와 핵심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 개최의 이유나 핵심 목적이 명확해져야지만 전반적인 어떤 게 가능하느냐? 전반적 기획의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다. 스포츠 이벤트들, 특히 전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는 경기력 향상도 목표나 목적의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토너먼트, 특히나 빠르게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토너먼트, 물론 기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전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들이 토너먼트 방식을 취하는 건 경기력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그걸 관람객한테 빠르게 명확히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경기력이 높은 사람을 우승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전반적인 기획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 설정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필요한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또 구성할 수 있게 되죠. 대회만 할 거냐 아니면 대회에 앞서서 다른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축하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예인을 부를 거냐 이런 것들도 행사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따라 그럼 전문 선수들이 하는 건 연예인이 알아도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관람객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관람객이 있으면 당연히 그 관람자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적 설정이 뭐에 매우 중요하다? 기획 방향, 콘텐츠 구성, 그리고 타겟 설정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우리 학교가 만약에 체육대회를 연다. 학교 전체 체육대회를 연다. 학과끼리 모여서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친목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열죠. 그런다 그러면 그 전반적인 기획의 방향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가 되겠지.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획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어요. 어떻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아니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 들어와서 우리 축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축제가 그래서 관람객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획의 방향성을 잡게 되고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만들고 타겟 설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는 기업들이 선생님이 지금 그 예시로 하나 실습지를 하나 놓은 것처럼
예시로 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스포츠 행사를 할 거야. 아니면 기업들이 이미 있는 스포츠 이벤트에 스폰서로 참여할 거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죠.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가 아는 스포츠 이벤트들은 기업들이 광고의 수단, 홍보의 수단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스포츠 이벤트에 스폰서십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워낙 우리나라 대중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스폰서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는 경우도 많아져요. 왜? 여기 목적의 세 번째 타겟 설정에 있어서 그 해당 기업의 소비자층과 그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들의 소비자 고객층이 유사하거나 갭이 적으면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소비자로 잠재적 소비자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참 아쉬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2010년대 스마트폰이 일상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전자, IT, 하이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력이 좋아졌거든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실제로 지표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권국가 240개 국가 중에 8위,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경제 대국이라는 게 그냥 쉽게 그냥 배워서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육을 35, 6년 전에 처음 받기 시작하면서 보았던 교과서의 우리나라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쉽게 막 와닿지 않아.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선생님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10년대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큰 영향이기보다는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2010년대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성장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도 빠르게 하고 굉장히 더 많이 하고 더 급격히 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시기부터 무엇냐 팬데믹이 오기 직전까지요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소비자들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스포츠 이벤트에 스폰서십으로만 참여하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국내 기업이 아니고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의 수입품 판매하는 해외 기업들도 스포츠 이벤트들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스폰서십이 끝나지 않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제품들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겠죠. 기본적으로 왜 세금이다 뭐다 하면 기본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입 브랜드들인 대체로 포지셔닝을 비싼 제품, 고퀄리티 제품들을 제품 라인업에서 일부러 그런 것들만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차피 세금 때문에 비싸진단 말이에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싼 제품을 관세 붙여서 비싸게 파느니 어차피 비싼 제품을 관세 붙여서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세요라고 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브랜드 포지셔닝을 바꾼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해외 기업들 보면 다 고품질, 고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포지셔닝은 높은 곳에 가 있겠지. 보편적인 제품이야.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퀄리티의 고가격의 제품들을 사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특징.
경제력이 있네, 교육 수준이 높네,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에 맞는 이벤트들을 프로모션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의 경제력, 그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느냐?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스포츠를 직접 참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들을 확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전에는 우리 기업이 물건 팔자고 맨날 그냥 광고지 붙이고 어디 뭐 프로야구에다가 광고 붙이고 이러면서 스폰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 정말 구매력이 센 경제력과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 만들자. 물론 일시적이지. 스포츠를 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가면 좀 더 우리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확 또 한 번 도약을 할 때 큰 기업들, 대기업들, 비용들을 많이 가지고 자본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요. 직접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마라톤 대회도 많이 열고 캠핑, 등산 이런 거에 스포츠 행사 만들어서 자기 소비자들 불러다가 프로모션하고 자기 소비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레터 보내서 초대합니다. 구매율이 높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레터 다 이메일 보내고 초청장 보내서 참석하세요. 뭐 선물 드립니다. 뭐합니다. 캠페인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을 때 충성도가 높아지고 관여도도 높아지고 그런 만큼 그 소비자들의 아들, 딸들이 또 이어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 그 경제력이 있다라는 건 구매력이 높다는 거고 그 구매력을 어디다 딴 데도 옮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한번 소비자가 되고 나면 끝까지 갈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시장 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포츠 행사에서도 뭐 종류별로 다 다르고 분류마다 다르겠지만 이벤트의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행사가 많아진다는 것도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래서 팬데믹만 없었다면 더 많아지고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올라오다가 확 죽은 게 그 분위기가 확 사라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굉장히 많아요. 팬데믹 코로나 이전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스폰서십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계획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볼만했고 쓸만했고 우리가 우리 스포츠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강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막 오르던 시기였어요. 증가하던 시기. 근데 참 팬데믹이 또 문화를 한 번에 싹 다 바꿔버린 건 좀 아쉬워요.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겠죠.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요즘 문제는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됐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이 제품 브랜드 홍보나 사회적 메시지 전달, 문화교육 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이벤트를 한다. 그리고 이벤트라는 게 보통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를 훨씬 더 열심히 이용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을 설정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타겟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리해 두고 두 번째. 그래서 타겟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타겟에 따라서 전략을 맞추어서 준비해야지. 선생님 예를 하나 지금 들다가 선생님 기업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그 팬데믹 이전에요. 이 회사가요 자동차 회사잖아. 우리나라에 수입 수출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가 뜬금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로 서울에 열었어. 본인들이 어디 스폰한 게 아니야. 마라톤이 한강 보조부지에서 20km인가 달리는 거 했었어. 그 참가비 5만원씩 선물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다리 건너서 오는. 근데 그거를 팬데믹 전에 한 3년 연속하다
백화점은 팬데믹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왜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까? 그때까지 최근 5년 사이, 그 2019년까지 최근 5년 사이, 그 이전이니까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오른 거야. 근데 매출이 올랐을 때 구매를 실제로 한 사람들의 통계를 봤더니 20, 30대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 회사는 보통 8천, 9천, 1억이 넘는 차들이 주요 모델이었는데 4천에서 6천짜리 차들이 팔리기 시작해요. 우린 분명히 고급 브랜드인데 중산층들이 사기 시작하는구나. 젊은 사람들도 사는구나. 그럼 한국에서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벤트는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히. 그래서 10,000명, 20,000명짜리 달리기,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왜 하느냐? 그 30대들이 이제 자녀를 4살, 3살짜리들 아이들을 자녀를 데리고 있어. 같이 참가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뛰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 유모차 끌고 한강에 놀러 나와.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노출이 돼. 그럼 그 아이도 언젠가는 그 회사의 차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스폰서십보다 실제로 이벤트를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예를 볼까요? 자, 20대에서 30대의 경제력을, 직접적인 경제력,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아니고 직접 경제력을 가진 남녀, 가족 또는 가족이라고 한다. 여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 어떻게? 가족 단위로 참여하게 해서 아빠는 뛰고 엄마는 뛰는데 같이 따라온 아이들은 어디서 놀고 있고 그 행사장 주변에서 같이 놀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모션 부가 행사들을 같이 하고, 아침에 첫 해에는 그냥 달리기만 하더니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연예인도 불러서 아침부터 연예인들 노래 부르고 행사하더라고요. 같이 구간 마케팅 맞춤. 이 나이 또래들이 그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래서 아쉬워. 스포츠 이벤트가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스포츠 이벤트 그러면 체육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스포츠 이벤트답게 써먹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스포츠 이벤트를 굉장히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그냥 동네에서 그냥 친목대회 한다고 체육대회 말고. 근데 팬데믹이 싹 다 청소를 시켜버렸지.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대상 분석을 명확히 해야 돼.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한다? 대상 분석을 명확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이제 대상까지 정해졌으니 뭘 해야 돼? 개요를 수립해야죠. 자, 행사 명칭은 뭐로 할 것이냐? 주체는 누구며 주관은 누가 할 거냐? 주체는 행사의 이름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고, 주관은 이제 관리 감독하는 조직을 주관이라고 하는데, 주체 주관이 같은 경우도 있고 주체 주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태권도 학과에서 태권도 총정기 대회를 해요. 그럼 주체는 학과예요. 근데 주관은 대한태권도협회예요. 왜? 거기서 나오는 기록이나 모든 것들이 공식 기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 직원들이 다 파견 나와서 심판 보고 행정 기록하고 다 해요. 다만 운영을 하고 보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름은 한 체대에서 가요. 우리가 만든 대회지만 공식 기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관은 연맹에서 하겠다, 협회에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주관이 다를 때도 있고 주체 주관이 같을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주체 주관, 그리고 일심인 행사, 일심인 장소, 행사 규모,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정보들을 나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보. 그 다음에 활용방,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래서 이런 기본 행사 계획 내에서 이걸
대회 홍보 자료나 유관기관 협의할 때 자, 이 대회를 함으로써 이 이벤트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활용 방안이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세대 태권도학과에서 태권도 총장기 대회, 전국 총장기 대회를 해요. 그러면 자, 학과에서 주최 주관 대학 태권도 협회야. 근데 협력을 어디다 받아야 돼? 대학 본부에다 받아야지. 왜? 장소를 이용해야지. 그리고 학교 이름을 빌려 써야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라고 이름을 빌려 써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학과에서 만든 태권도 학과에서 만든 대회지만 이걸 하면 뭐가 좋습니까? 사회체육학과도 뭐 하던데? 사회체육학과 계열에선 줄넘기 대회가 뭐 하는 것 같던데? 그거 가끔 하던데 전국대회 규모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 학교 장소 빌려야 되죠. 학교 본부에서 협력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학교에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활용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의 성격.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냐 비정기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냐 온라인 요즘 체육대회도 온라인 행사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뭐 비대면 비즈니스들이 많아지면서 가능한 경우도 있죠.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명시를 행사 계획에 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정해지고 나면 이건 진짜 앞서서 1-3까지는 어떤 성격의 대회라 하더라도 똑같이 준비해야 되는 아주 기본 요소겠죠. 그러면 이제 테마, 컨셉을 개발해야지. 그냥 오세요, 달리세요, 걸으세요, 줄넘기 하세요. 그러면 뭐 대회가 한두 개겠어. 아무데나 가면 되지. 컨셉과 테마는 왜 개발하겠어? 차별성 때문에, 독창성. 대회가 한두 개겠어. 같은 대회. 한국 체대에서 태권도 총장배 대회를 한다? 여기에 왜 참가해야 되는지 만들어줘야 돼. 현대자동차도 마라톤 대회를 만들었는데 일반인들나 벤츠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만들었어. 뭐가 다른지 알아야지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차별성이 뭐 프로모션에 달라서 선물을 다른 걸 주는 거 아니면 부대 행사들이 서로 달라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부대 행사가 있는 거 뭐 이럴 수도 있겠지. 타겟층이 다르면 컨셉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나이키가 팬데믹 오기 전에 마라톤 서울런 굉장히 많이 했죠. 서울런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때 핵심 테마, 컨셉 개발했던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달리기 대회, 걷기 대회 하면 그냥 코스 정해놓고 그냥 주구장창 갔어. 주구장창 갔어요. 근데 서울런이 다른 나라의 도시 이름을 딴 무슨 런에 비해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독특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당연히 스마트폰이 2010년대에 나왔으니까 보급되고 대중적으로 보급된 건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어? SNS에 빠져 있잖아. 뭘 해도 사진 찍고 올리고 사진 찍고 올리고 사진 찍고 올리고. 서울런이 다리를 건너서 한 바퀴 돌아요. 다리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 왜 올릴까? 그게 뭐가 특이한데? 달리기 대회를 참가해서 특이해? 아니, 한강다리 위에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인도 말고 사이드왕 말고 차도 한가운데 한강다리 위에서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다는 게 일상에서 가능한 일이야? 아니잖아.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지점이었어. 그래서 서울런에 우리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마라톤 대회 하면요. 보통 마라톤에 중독되어 있는 40대, 50대 아저씨들이었거든. 일반 참가자가. 근데 서울런 나이키에서 서울런 만들고 나서부터 나이키런 만들고 나서부터 마라톤 대회가 그때부터 20대, 30대 초반에 집중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일이야. 나이키에서 구매력이 가장 센 연령대 집단이 뭘까? 직접 돈을 버는 경제력을 가진 20대부터 30대 초반이야. 당연히 그러면은 고객층과 이벤트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잘 파악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획자가 SNS에다가 서울런 태그 해갖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준다, 뭐 프로모션이 뭐가 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홍보했어요. 더 몰리지. 그리고 나이키 런에 왔는데 아디다스 신발 신고 사진 찍으면 웃기잖아. 그쵸? 웃긴 거 아니야? 되게 웃기지 않아? 내가 사진 올렸는데 아디다스 신발 신고 아디다스 옷 입고 나이키 런 왔으면 너무 웃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10,000명, 20,000명, 30,000명 오는데 매출도 올라가겠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안 그래?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래서 테마를 그냥 단순하게 나이키 입고 뛰자가 서울을 즐기잖아. 그래서 다리 위에서 아니 기록도 중요할 거 아니야. 뛰는 사람도 걷는 사람. 근데 다들 다리 위에 멈춰 다 사진 찍냐고. 테마를 그렇게 맞춰줬습니다. 젊은 사람들, SNS 좋아하는 사람들,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진 남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동안의 마라톤 대회들은 일반적으로 마라톤 대회들은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뒤에서 일반인들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프 마라톤 10km, 20km, 40km 이렇게 하는 건데 서울로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끼리 모여서 축제처럼 하고 잠실 주경기장에 시작 전에 모여서 사진 찍고 놀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진 찍을 만한 뭐라고 그래 그런 포토존들 만들어서 막 찍어놓고 뛰고 갔다 와서 또 놀고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놀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바로 나이키의 고객층. 나이키가 직접 스포츠 이벤트를 직접 만들진 않죠. 근데 결국에 만드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런 게 이제 스포츠 이벤트의 변화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세대 말고 이전에 내 세대는 스포츠 이벤트를 배울 때 스폰서십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라고 거의 일반 기업들과 관계해서.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직접 만든다. 왜? 소비를 촉진하는데 쓸모가 있어졌어. 그냥 광고용이 아니고 광고에 쓰는 수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컨셉트 개발이 매우 중요해요. 나이키가 그런 면에서 성공했다. 나이키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성공을 했다. 컨셉트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 타겟층을 그래서 그 전에 뭘 했던가. 그래서 이 행사 개요도 저는 이렇게 대상 분석 다 했더니 그 대상한테 맞고 이 개요에 맞는 컨셉트 개발이 나오는 거지. 대상을 확실하게 잡았어.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테마까지 정해놓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 계획을 명확하게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뭐 할 거냐? 메인 프로그램, 부대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하고 세부 내용, 개회식, 회의식, 공연. 이건 예시예요 다. 행사마다 다르겠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개회식, 회의식, 공연, 체험 부스, 워크숍, 포럼, 전시. 우리나라 전국체전 할 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워크숍, 포럼, 컨퍼런스 같이 일주일 전에 미리 체육을 전공하는 박사들, 교수들끼리 다 모여서 컨퍼런스에 88 올림픽 기념 컨퍼런스라고 해서 전국체전 전주에 전국체전이 열리는 장소에서 또 다 부대 행사지.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체육을 발전시켜온 가장 큰 행사가 전국체전이니 당연히 체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컨퍼런스, 포럼은 할만하죠. 자, 그래서 세부 내용 기획하고 타겟 맞춤형 배치, 타겟층의 콘텐츠 배치, 그 일정표 만드는 거. 이게 일정 프로그램 일정들을 정하는 걸 타겟 맞춤형으로 일정을 그리고 공유한다.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을 공유한다. 누구에게? 스태프나 관계자. 그리고 혹시나 보안 사항으로서 돌발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거 못해서 난리 났던 경우 있었죠. 최근에 뉴스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알 텐데 여러분들 나이 또래들이 참여한 거니까 잼버리 망했잖아. 우리나라 잼버리 망했잖아요. 대체 돌발 상황 준비 제대로 못해서 2년 전, 3년 전에 망했잖아. 그렇죠? 물론 뭐 계획한 사람들, 기획한 사람들 진짜 그걸 사례로 준 거야. 안 좋은 케이스.
그랬으면 굉장히 볼만한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잼버리 같은 경우도 봐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 옮겨야 돼? 잼버리는 다 같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탐험하고 모험하는 게 주된 건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더니 프로그램은 어떻게 메꿀 게 없어서 다 찢어져서 홈스테이 하듯이 다 내보냈죠. 그것도 주먹국으로 급하게 돌발 상황 대체 안 했으니까. 그래갖고 한국이 유명하고 K-팝밖에 없다고 막 스테디움에다 모여놓고 연예인들 안 오니까 또 뭐라 하고 굉장히 웃긴 상황이 연출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싹 끝내고 일정 공까지 했다면 마지막에 또 준비해야 될 건 뭐다? 돌발 상황 사태 시, 안전사고 사태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체 프로그램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외 프로그램인데 야외에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립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실내 장소 큰데 섭외를 미리 해놓고 예비 장소 섭외를 해놓고 물론 다 비용의 문제여서 대체 프로그램 웬만하면 잘 안 만들어요. 정말 돌발 상황에 안전사고 대비 정도만 하지 아예 프로그램 바꿀 정도로는 대비를 안 하지만 그래도 기획은 있어요. 구입하고 구매해서 돈을 쓰진 않아도 기획은 있어야지만 빠르게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잼버리 때 대체 프로그램 만드는 데만도 3, 4일 걸렸어요. 기획서는 써볼만 한 거예요.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용을 당장 안 쓰고 구매하거나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잡아놓지 않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획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기획마저도 없었어요. 잼버리. 그 다음 마지막.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 기획들이 맞춰졌으면 이제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6번째 절차입니다. 6번째 과정 예산. 전체 예산을 설정하고 항목별 세부 예산을 배분한다. 그다음 그러한 주요 항목에는 장소 임대료, 무대 설치, 인건비, 장비 대여, 홍보비, 콘텐츠 제작비, 안전관리비 등등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약 관리는 그걸 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 타워에서 빌려서 하잖아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할 때 골프장 우리가 골프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 있는 골프장 하루 영업 정지시키고 이틀 영업 정지시키고 해야 되잖아. 보통 하루 빌리는데 1억 정도 씁니다. 하루 대여하는데 그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겠지.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돌발 상황 때문에 아니면 예산 초과 등등의 이유로 해서 예산 예비비는 또 따로 확보돼요. 국가 예산에서 예비비라는 건 추경 예산이라고 해요. 추경 예산 예비비가 확보돼요. 그리고 그냥 돈을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또 수익,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래서 그 돈을 또 쓴 돈에다가 사용해야지. 예산을 갖다 쓴 다음에 그 예산을 내보는 거죠. 이제 수익을 내서 이런 것들까지 예산 편성에 다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10분 끊고 갑니다.